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먼저 번에 강의를 하신 장환영 선생이 아주 캐주얼하게 부탁하시길래 한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대화한 세미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정말 그 플레전트 서프라이즈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사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그리고 조직의 플레이스먼트를 시키고 그럼에 의해 가지고 조직 자체를 위대한 기업이나 그레이트 컴퍼니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게 사람들의 조직이나 사람들의 변화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아서 작심삼일하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작동이 안 되는지,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실상 많은 변화를 위해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넣는데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과연 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주로 연구하는 게 제 중요한 토픽이고요. 또 두 번째 토픽은 이게 제가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요즘엔 소통하는 방식들이 옛날에 하고 완전히 180도 다 바뀌어졌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소통이 힘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언론사나 이런 데서 이건 소통에 필요한 재료니까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너희가 먹어라 해서 일방적으로 사람들한테 스푼 피딩을 하는 식으로 먹여졌는데 요즘은 여러분도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트위터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자기 소통의 재료를 만들어서 기업한테도 소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 방식에 대해서 제대로 못 알아차리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상당히 수평화되고 민주화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업이나 언론사나 아니면 학계에서는 소통하는 방식을 옛날에 탑다운 방식으로 그냥 계속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대체 소통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연구하는 게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요즘의 리더들의 패러다임은 옛날에 카리스마를 갖거나 이런 패러다임에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오센틱 리더십, 제가 진성 리더십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진성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하는 장면에서나 학생들을 길러내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오센틱 리더라고 하는 진정한 스토리를 가진 자기의 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굳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대단한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통용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제가 생각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파를 시켜야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연구한 책이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게 어떻게 이 진정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진정성을 갖춘 스토리를 갖춘 학생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창의성이라는 건 우리가 쫓아가면서 잡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국면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에 그런 기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향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세상에 등장할 아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10년 후에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아주 창의적이고 그런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것들이 있다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사실상 요즘에는 하늘 나는 자동차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소포도 배달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는 상당히 상용화된 단계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소포를 나르는 그런 수준이지만 사람들도 실제로 날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상용화된다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1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예, 대학교가 저는 책을 한 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창의적인 그 발상을 하셨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대학교가 없어져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예. 학교 선택할 거 없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는 그냥 예. 배우면 돼요. 예. 그 점이 정말 사실이죠. 사실 이렇게 대학이 요즘처럼 지식을 단순히 고급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만 한다면 사실상 꼭 대학에 가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우리가 수업을 받아야 할 이유들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셀폰이 핸드폰 같은 것도 나올 때 이것도 사실상 컴퓨터가 개인한테 다 개인화된 것들인데 사실상 모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본다면 지금과 같이 대학이 제대로 이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이 굳이 이렇게 고급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수준의 인지적인 수준에서 역할만 한다면 굳이 대학이 있을 필요는 거의 없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상 대학이 없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기적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역발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어떤? 조류를 읽는 안목. 미래를 읽는 안목.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또 어떤 거를?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대학에서 못 배웠으니까요. 사실, 대학에서 못 배우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서 정말 분출하고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게 저희가 이렇게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사실상 상당 부분 습득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시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길러내야 되는데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낸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변화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창의적 인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씨앗에 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씨앗을 길러서 그쪽에 맞는 토양에 맞는 여기에다 심어서 이걸 길러내서 나무로 만들고 이걸 나무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과수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창의성이라는 게 상당히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놨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에 해서 거기에 고사당하는 인재를 길러냈다면 아무도 그걸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씨앗을 만들어낸다면 그 씨앗이 발화되는 토양에 맞는 그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세상이라는 토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추세를 정확하게 읽고 그 토양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추세에 대해서 몇 가지 꼭지를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구성주의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는 거고요. 두 번째 꼭지는 체험 산업이 부음을 일으킬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랫폼 산업이 세상을 장악할 거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경영학에서 보기에. 그리고 통합하고 융합하고 통섭과 같은 개념에 의해서 창의성이 길러질 거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경영학자들인지 아니면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꼽아본다면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성주의라는 건 무언가?
구성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그 사람 것들을 배워보면 자기가 미래에 어떤 전개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 다 이해를 하고 따라잡을 수 있는 세상이었었는데, 미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불확실하고 변화가 빨라져가지고 과거에 성공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시대에 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창의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과거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답안을 얻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다 맡아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되거든요. 과거에 답안이 있으면 과거 거를 열심히 훈련시켜가지고 모험담을 풀고 여러 번 이렇게 실수하는 훈련들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해가지고 미래의 답안들을 예측을 하면 되는데, 미래가 과거의 성공에 의해서 전혀 예측되지 않는 완전히 불확실하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진짜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게 여러 선생님들의 소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영에서도 80년대, 90년대는 이렇게 경영학의 패러다임을 플랜 두 C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플랜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플랜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플랜을 해보고, 그리고 두라고 하는 건 그걸 플랜대로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그 실행한 게 실제로 맞아떨어졌는지 안 맞아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안 맞아떨어졌으면 플랜을 다시 고쳐나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경영학의 패러다임이 플랜 두 C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요즘의 경영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이게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플랜 두 C 중에서 우리의 미래, 과거에서 미래의 답이 얻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C죠. 아무도 누구든지 이렇게 이게 미래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미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먹혀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으면 사람들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세상이 구현되도록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 머릿속에서, 상상력 속에서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스토리를 먼저 만들어내는데, 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흥을 줄 수 있는 스토리일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런 세상들이 미래에 구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흥을 느끼기 시작하면 완전히 거기에도 이 대가를 안 바라고 이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태어나는 세상, 이 세상이 구성주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답을 예측할 수 있고 답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는 누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스토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누가 먼저 만들어서 설파시키고 다니는지, 이 사람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장악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세상들이 바로 구성주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구성주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느냐면, 사실상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대 소나타도 팔고 삼성전자에서 이 셀폰도 만들어가지고 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람들이 문제를 내놓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세련되게 빨리 효과적으로 푸는 것들에만 상당히 집중한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의 방법이 사실상 과거의 답이 미래의 답이 될 수 있는 세상 속에서는 먹혀 들어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의해서 미래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2등밖에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자들이 항상 어떤 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설파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한테 문제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문제를 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미래를 장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애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만약에 여태까지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내주면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문제풀이 실수를 안고 푸는 방법에만 집중을 한다면 절대로 구성주의 세상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만들어지지 못할 거라는 거죠. 애들한테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미국 그 포브스지에서 201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폰 한 대를 팔아서 이렇게 버는 돈을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상정을 하면 100만 원을 상정을 하면 원가는 이 부품 비용이 21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5만 3천 원 정도 들어가서 한 27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든지 거기 비용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 100만 원에서 27만 원을 빼면 이익이 72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72만 원의 이익 중에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들이 그 이익을 주로 가져가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애플이 가져가는 게 58만 원을 가져가는 걸로 분석이 됐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가 가져가는 게 4만 7천 원 가져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 미국에 이렇게 부품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기업들 2만 4천 원 유럽 기업들이 11,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로 분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애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벌까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이폰이라는 문제를 내서 세상 사람들한테 풀으라고 세상은 아이폰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전파를 하고 그 스토리가 사람들 마음속에 먹혀 들어가니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거의 없거든요. 이 스토리가 먹혀 들어가서 이 스토리가 구현된 세상을 만들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만들어낸 게 아이폰이거든요. 이 이익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애플이 문제 출제를 한 애플이 가져가는 이익이 엄청나게 거의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푸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는 앞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 그와 같은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있을 구성주의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세는 이게 체험 산업이 엄청나게 육성될 거라는 겁니다. 체험 산업이라는 게 어떤 산업이냐면, 자, 이제 옛날에는 그 제품의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파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어떤 세상으로 변해버리냐면, 서비스 산업의 시대로 변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자동차가 소나타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소나타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소나타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보다도 소나타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여기에 사업을 얹어가지고 버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나타를 살려면 론도 있어야 되니까 론 주는 회사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있어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회사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서비스 회사도 만들고 이렇게 그 소나타라고 하는 것들을 플랫폼으로 삼아가지고 서비스를 창출해가지고 벌어두는 돈이 실제로 소나타 몇 대를 팔아가지고 버는 돈보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은 다 제품 산업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으로 다 바뀌지 않으면 잘 먹고 살기조차도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창의적인 인재로 가르쳐야 될 학생들은 이 시대보다도 다음 시대의 학생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품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제품들이 품질이 엄청나게 좋은 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이 서비스나 품질을 딱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해봤을 때 뭔가 자기한테 아주 유니크한 체험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야 사람들이 그게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냥 품질만 좋은 상태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차별성이 없는 거예요. 소나타를 한번 이렇게 해봤거나 아니면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캐피탈에서 주는 론을 한번 갖다 빌려봤더니 이거 다른 회사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이렇게 론에 대한 체험들을 느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매료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질이나 품질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상당히 지났다는 거죠.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은연중에 안 하시겠지만 마트에 가서 라면을 하나 이렇게 사신다 하더라도 모든 걸 분석하시고 암암리에 분석하시고 사시는 거거든요. 이 라면은 나한테 맞을까? 내 몸에 어디에 맞을까?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많이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의 바람직한 내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거기에 핏하는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요 라면들을 고르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라면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몸이나 의식은 그것들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체험시켜 줄 수 있는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다 소비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건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체험들을, 이걸 제품을 쓰거나 서비스를 써가지고 그런 체험들을 못한다면 사실상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소비하고 이러면 해가지고,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나답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체험들에 대해서 뭔가 꽝꽝꽝 두드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만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이 너무 불확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 세상 체험에, 그런 종류의 체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만 살아남은 세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회사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회사?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무슨 남양유업의 케이스였었죠. 여기 아모레퍼시픽도 사실상 여러분이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한국 화장품 중에서는 최고 품질이 좋고 좋은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그 대리점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퍼진 후에 사람들이 이 회사 제품의 매출액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면은 이렇게 불공정하는 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아이덴티티 속에 포장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런 체험을 주기 때문에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 포스코 에너지의 그 왕상문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한항공 그 승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 회사가 제공해주는 것들이 내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서, 아, 정말 그게 나답게 사는 거라고 하는 체험을 주지는 못할 망정, 엉뚱하게 이거를 만약에 내가 소비한다면, 그런 회사의 제품을 소비해 본다면 내 아이덴티티가 망가지는 그런 회사 제품을 사람들이 살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이 회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회사의 주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거의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올라오는데, 자, 요 탐스 슈즈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예, 탐스 슈즈는 그 신발을 하나 사면 신발 한 켤레를 여기 제3세계 세계 어린 신발이 없는 애들한테 무료로 보내줘서 신발을 신기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회사가 만들어지자마자 이 회사가 사실상 글로벌 컴퍼니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사실상 사람들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회사 제품을 소비함에서 나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감하고 체험하고, 본인은 나답게 사는 게 바로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걸 확인하는 프로세스로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체험을 줄 수 없는 회사들은 앞으로 품질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체험을 줄 수 있는 회사, 이와 같은 회사가 장악하는 세계, 이런 세계가 앞으로 우리가 장악될 세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학생들을 길러낼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이게 산업이 다 플랫폼 산업으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자, 플랫폼 산업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레고 만들 때 레고 밑에다 이렇게 깔아야 그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까는 그것들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서 거기에 오돌한 것들이 있어야 거기다 집을 짓고 뭘 짓니까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21세기의 모든 산업은 플랫폼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게 보이는 게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플랫폼을 실제로 그려본 건데, 구글이라는 회사 플랫폼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도 다 해당이 되고, 그런 회사들을 점점점 찍어가지고 매출액으로 정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려봤더니 4만 몇천 개 회사가 구글이 그런 플랫폼을 깔아줬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먹고 살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이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 구글이 그런 플랫폼을 깔아줬기 때문에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을 따진다면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구글의 플랫폼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와 같은 플랫폼 산업이 구글이나 뭐 그 엔비디아 이와 같은 회사, 그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도 해당이 되지만 나이키라든지 아이키아, 가구 회사, 심지어는 요즘에 호텔 산업, 모든 산업들이 실제로 다 플랫폼 산업으로 다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길러내야 될 세상은 이 플랫폼 세상 속에서 잘 성장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재들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플랫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옛날에 그 성공한 사장님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옛날에 그 전통적인 산업 속에서 성공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은 경쟁에 승리해서 남을 딛고 1등이나 2등이 되면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시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우리 반에서 1등이나 2등이 되는 거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래서 경쟁에 승리해서 1등이 되거나 2등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성공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 산업에서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었다면 이 플랫폼을 이끄는 그리고 플랫폼 속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들한테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라고 다시 여쭤봤더니 어떻게 정의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기 플랫폼 산업 속에서 성공하시는 사장님들, 이 사장님들은 어떻게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정의했을까요? 예, 나름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 선생님께서 거의 90점 정도 답을 하셨고요. 자, 요거보다 여기서 10점을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만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될까요? 예? 아,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요? 예, 그런 사람도 꼭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협력하는 사람.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이와 같은 대답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가 정리해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네가 성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크게 성공을 하는 거다. 성공의 정의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플랫폼 산업의 구글이라든지 구글 속에서 플랫폼 속에서 성공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의 사장님은 남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네가 크게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성공하는 거다라고 성공의 개념 자체가 바뀐 거죠. 이와 같은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줄 거거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을 도와줄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남들을 성공을 도와주는 일에서 성공을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이걸 빼서 도와주면 한두 명밖에 못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 구글처럼 구글이 존재하기 때문에 4만 개, 5만 개 회사가 성공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회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구글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4만 개, 5만 개 회사를 성공시킨 거죠? 예, 바로 플랫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학생들 나름의 도대체 이 플랫폼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 동료나 친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나의 플랫폼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들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산업들은 다 이쪽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가 창의적인 인재의 가장 끝간대를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사실상 그런 인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 나름의 고유한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바로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착안해야 될 미래 추세 중에서 사실상 이 통합하고 융합하고 통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남북 통일 같은 거는 여기 통합, 융합, 통섭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남북 통일을 지킨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이건 그 통합이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죠. 융합이라고 하는 건 저 융자를 잘 보면 요 뒤쪽에 붙어 있는 건 그 곤충을 얘기하는 충자고
요 앞에는 소뚜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곤충들을 여만히 잡아가지고 소뚜껑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끓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융합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이라는 건 케미칼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걸 얘기하고, 융합이라고 하는 건 소뚜껑 속에 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을 때 그걸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HO2를 만드는 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예, 바로 이게 바로 융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통섭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착안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착안해야 될 개념인데요. 이 통섭이라고 하는 건 요쪽에 글자를 잘 보면 여기 귀이자가 3개가 붙지 않았습니까? 귀이자가 3개가 붙고 앞에는 그 손수자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저희가 창의성의 가장 끝간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통섭인데, 이 통섭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그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그 스토리를 구현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붙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통섭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의적인 인재하고 가장 가까운 개념이 바로 이 통섭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통섭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창안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을 사람들의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 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통섭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도 옛날에는 I자 인재형들을 상당히 선호를 했었는데, I자 인재형이라는 건 한우물 파는 인재들이거든요. 한우물만 깊게 파는 인재가 20세기에 인재형이었었다면, 요즘의 인재형은 T자형 인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T자형 인재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본인은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들려줘서 여러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인재, 이와 같은 인재가 바로 T자형 인재라고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의 가장 전형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창의적인 인재에서 겨냥해야 될 게 바로 이 통섭적인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상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아이폰을 만들고 애플을 만드는데 그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인문학하고 테크놀로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아이폰이 탄생이 됐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됐다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통섭적인 인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리버럴 아츠라고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텔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는 일종의 손의 역할들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이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 마음이 따뜻하게 열리는데, 그 사람이 마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발휘하지 않고 그것들이 세상에 구현되기 위해서 도와줬을 때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세상, 이렇게 해서 애플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기술만 가지고는 절대로 애플이 만들어졌다고 보지 못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파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은 바로 인문학적인 거에서 나온 거지 기술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그 스토리 문제, 미래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그게 정답이라고 사람들을 설파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미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 중에서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힌트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2012년도에 김난도 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내신 그분이 소비자 학과 교수님이신데, 한국의 소비자 트렌드를 읽어보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가장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단어를 딱 하나 꼽으라 해서 잡아냈더니 이 단어를 꼽으셨어요. 그리고 또 2011년 타임지에서도 실제로 세상의 유력한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딱 꼽으라고 했더니
그분들도 딱 요 단어를 꼽으셨어요. 이 단어가 도대체 뭘까요? 예? 제가 책 한 권 또 남아있지 않나요? 책은 떨어졌는데 이 답을 말하시면 내가 드리려고 딱 그랬는데. 예, 바로 진정성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내용에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거든요. 그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그 스토리를 받아들였을 때 소통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리 100만 금짜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정성이 떨어진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아무리 100만 금짜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만들어내야 될 스토리가 바로 진정성 있는 스토리, 미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스토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훈련과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요거는 이제 하도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보신 선생님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여기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예, 하나는 아가씨가 보여야 되고 하나는 할머니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힐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내 장모하고 장모님과 내 처라고 하는 그림이세요.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걸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에서 충분히 자기가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할머니로 보신 분들은 요 속에 처녀가 들어있다는 걸 잘 못 보세요. 이 속에. 그리고 처음에 처녀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할머니가 들어있다는 걸 잘 못 보시거든요. 그분이 눈이 2.0이라 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보시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뛰어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눈이 2.0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할머니로도 볼 수 있고 처녀로 볼 수 있는, 봐야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지는데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걸 못 보시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스토리라는 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데 할머니만 보이는 분들한테는 처녀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못 만들어내시는 거죠. 처녀로만 보시는 분들은 할머니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못 만드시고, 두 개를 못 보신다면 두 사람이 결합된 스토리를 전혀 못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하고 못 볼 수 있는 사람이 구별되는 게,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자, 요 그림은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언어학자가 만들어낸 그림인데, 이것도 두 개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예, 토끼하고 오리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것들도 사실상 그런 거거든요. 이쪽의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토끼를 보신 적은 없으세요, 전혀. 그리고 이쪽은 토끼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리를 전혀 보신 적은 없는데, 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디베이트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디베이트가 끝날까요? 소통이 전혀 안 되죠. 소통이 전혀 안 되죠.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여기에다가 글자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글자를 완성을 하라고 하는 과제를 주면, 선생님들은 무슨 자를 집어넣고 싶으세요? 예, 밀크를 집어넣으시면 좀 배가 좀 고프신, 출출하신 분들이고, 우리 그 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자를 집어넣을 것 같습니까? 실크를 집어넣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람들 눈이나 이 뒤에 스토리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다 M자를 집어넣어서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M자로 만들고, 그게 시키는 대로 거기다 S자를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거기다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토리 박스가 있어서 그게 시키는 대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눈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2.0, 3.1 된다 하더라도 요 그림을 토끼로만 보셨다면 오리를 못 보시는 거거든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한 어떤 스토리 박스가 있어서 이게 시키는 대로 보는 거거든요.
자, 요 그림 속에서는 엄청나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17명 정도가 들어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찾으셔도 한 뭐 6, 7개밖에 못 찾을 거라고요. 한번 잠깐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이게, 예, 평소에 스토리박스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스토리박스가 아주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으신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평소에 전략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개 못 찾아내시거든요. 사실상. 몇 개 못 찾아내시는데 이것도 다 머리에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박스가 하는 역할들을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긴 뭐 글자가 들어있는데 세상은 아무렇게 이게 글자를 빨리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천천히 읽으면 못 읽을 글자세요. 분석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 스토리박스가 그냥 안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떻든지 간에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은 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그 스토리가 실제로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를 사람들이 확인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치고 이 검증이 끝나면, 검증이 어느 정도 다 끝나면 더 이상 이 검증해봐도 다 똑같은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스토리가 사람들 속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만들어져야 스토리의 플롯이 만들어지고 이 플롯이 세상 사는 장면들에 적용될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여태까지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상상력이 뛰어나가지고 이 스토리만 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규정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창의적인 스토리는 거기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에서 만들어지기보다도 이런 스토리를 처음에 만들었으면 그것들을 생활의 장면이나 이런 장면을 통해 서 끊임없이 검증을 해서 그 스토리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일 거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됐을 때 스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플롯이 형성이 되고 이 플롯이 만들어져야 삶의 장면에 적용이 돼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스토리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검증을 통과해서 이게 그 플롯을 만드는 요거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창의성만 있으면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박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세상을 보는 지도나 이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스토리박스는 머릿속에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걸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을 시키는 대로 찾아보고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하는 게 10년 전에 만드는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지금 서울 거리를 한번 찾아나가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찾아나가면 이렇게 나갈 때마다 사고를 엄청나게 당하고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실 거 아닙니까? 당하시면 이제 그 본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세상을 위험하니까 밖으로 함부로 나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길로만 다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 결국은 자기가 내비게이션의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데 본인만 잘 모르고 본인이 스스로 밖은 위험한 세상이니까 함부로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해가면서 본인이 간수 역할도 하고 제수 역할도 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친구는 절대로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리. 과거에 있는 것만 그냥 리핏해가면서 다 사시는 분이지 미래를 보고 스토리를 만들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그 미래에 대한 스토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부분 이 박스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노하우에 대한 스토리하고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두 개가 이렇게 다르게 있어요. 노하우는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아주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주는 스토리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게 노하우에 대한 박스고, 노와이에 대한 그 박스라는 건 세상을 왜 사는 거야, 노와이. 너는 도대체 왜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노와이에 대한 설명. 왜 태어난 거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박스가 노와이 박스예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은 노하우에 대한 박스 플러스 노와이에 대한 박스가 완전히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와이는 어떤 박스냐면 제 이름이 윤정구인데 제가 심심해서 한국에 윤정구가 도대체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세봤더니 2,3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2,300명 정도의 윤정구가 나왔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세상을 너무 어지럽히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다 정리해서 한두 명만 이렇게 살려놓고 나머지를 다 정리해버리겠다. 그 대신 너희한테 네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서 내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는 살려두겠다.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떠가지고 내가 살아남은 윤정으로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요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면 더 편하게 살고 있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 박스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와이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학생들은 거의 없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노하우 박스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시험지를 다 이렇게 100% 리프로듀스를 할 수 있는지 이것만 학원에서나 모든 거에서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얘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에 대한 믿음 자체도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인재 속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거기에 스며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미래를 볼 수 있는 노와이 박스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의 자기 성장된 모습에 대해서 그려줄 수 있는 그림들인데 이걸 못 보는 상황 속에서는 창의성이라는 게 스며들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얘기가 그 새 석공에 대한 얘기인데, 새 석공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지금 뻘뻘뻘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나그네가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석공한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석공이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나는 지금 강제노동의 동원이 돼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틈만 있으면 도망갈 거야 하고 막 불만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석공한테 또 이제 그 석공도 이렇게 불만에 찬 그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또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일당 5만 원짜리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일을 하고 싶지만 일당 5만 원짜리 일도 안 하면 우리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하기는 정말 싫다라고 얘기한 석공이 두 번째 석공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 석공은 진짜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열심히 일하는 석공이 있어서 이 석공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내가 일개 석공에서 잘 모르지만 이게 돌을 쪼아가지고 지금 성당을 복원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석공이지만 이 성당이 완성돼서 믿음을 잃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믿음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상상을 해보면 일하는 것들이 너무 신바람이 나가지고 신나게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세 번째 석공만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석공이거든요. 첫 번째 석공하고 두 번째 석공은 노하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석공은 아니거든요. 이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면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회사에 들어가서 1억짜리 연봉을 받고 2억짜리 연봉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일개 1억짜리 월급장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회사를 다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다른 회사를 찾아갈 사람 되니까 영혼이 없는 월급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 영혼이 없는 월급장이들을 데려다가 회사를 창의적인 회사로 키운다는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바로 이 노와이에 대한 스토리가 세상의 창의성이라든지 모든 근원들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원천축에 해당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석공만 욕할 수 있나요? 그 장면이 지금 그 성당을 재건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죠? 회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장면을 제공을 해주면 이 사람이 뭔가 찾을 수 있나요? 전혀 못 찾는 거죠. 그와 같은 역할들이 바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들이라는 거죠.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내가 이렇게 성당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서 자기의 스토리를 미래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자기 사명들을 찾아 나가는 역할들을 스토리를 복원해주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고 그게 되면 사실상 공부도 엄청나게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는
이렇게 그것들이 맞아떨어진다면 공부가 이렇게 성적이라는 건 따라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성적을 앞에다 걸어놓고 쫓아가는 그 친구들 노하우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보다도 훨씬 잘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역할 이게 성당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갖다 제공해주고 그 스토리의 기반들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을 그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성당을 복원하는 일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장면들을 제공해주는 스토리의 커다란 플랫폼을 제공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들이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수학 푸는 거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인지적으로 실수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성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노아이에 대한 스토리를 복원해 주시는 플랫폼이 돼주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스토리는 그 사람이 자기가 최종적인 목적지, 자기가 그 성당을 짓는 행동,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명에 대한 스토리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학생들 마음속에서는 북극성이 다 하나씩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세상에 꼭 존재를 해가면서 살아나가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다녀감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진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가 사명에 대한 스토리고, 이와 같은 스토리는 학생들한테 마음속에 북극성이 하나씩 있다는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스토리거든요. 이 북극성이 딱 떠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길을 잃어버릴 방법은 없는 거죠. 길을 열심히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자기 북극성을 찾아서 또 길을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비전을 우리가 이 학생들이 지금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170cm로 성장을 하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180cm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쭉쭉 성장하면 이 비전이 만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사명이거든요. 이 목적지. 요것들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는 플랫폼으로서 제공을 해준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 비전들을 찾아나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비전만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된다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해줘야 될 역할이 학생들한테 그런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그 플랫폼 역할들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명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를 실제로 이렇게 생활의 장면에서 검증을 해봐서 플롯이 만들어지고 플롯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플롯으로 만들어져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고시 패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사명에 대한 스토리를, 자기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그게 어긋나는 상황 속에서 생활을 만났을 때 이걸 포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 상황을 넘어가는 체험을 해야 이게 나중에 플롯이라는 믿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고시 패스라고 하는 건 고난과 시련을 이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패스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게 없으면 머릿속이 완전히 이중구조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고 좋을 때는 자기 스토리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스토리를 다 팽기처분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인간으로 학생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고시 패스를 통해서 이 체험이 자기한테 믿음으로 변화돼서 이게 자기 스토리의 플롯들을, 생활의 장면의 플롯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 고시 패스를 못하면 사람들이 이중적인 인간이 되고 말로 모든 걸 때우는 인간이 되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상 이런 학생들을 구제해주는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종의 이런 것들은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딱 들어갈 때면 하나님의 세상처럼 막 믿음에 충만해서 들어가지만 교회 문을 딱 나오는 순간, 예배를 다 나오는 순간 완전히 세속적인 인간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스위치를 이쪽으로 틀었다 저쪽으로 틀었다, 본인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렇게 사시는 것들을. 바로 이런 인간,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게 고시 패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려운 국면에 있어 이걸 검증해서 이걸 믿음으로, 조그만 믿음으로 바꾸는 프로세스에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도와줘야 될 게 바로 요 점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만 모든 너희들 마음속엔 북극성으로서 뭔가 너를 유니크하게 만들어주는 스토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스토리대로 삶에 의해서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장면들을 제공을 못 해준다면 학생들은 다 이중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중인간을 저희가 인격이 없는 품성이 안 돼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멋있게 이렇게 말로 떼어가면서 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세속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서 본인도 모르고 이중적인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건 그게 고시패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믿음으로 바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인품이 되고 있는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에 그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들한테 제가 하나 딱 주문을 해준다면 아까 석공에 대한 석공에 대한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실중에 그 장면이 우리가 성당을 복원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가 제공을 해주고 학생들이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당들을 건축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걸 저희가 얘기할 때 진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의 그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진북이라고 하는데 왜 진북이라고 하냐면 트루노스라고 하냐면 북극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나침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잰 북쪽하고 진짜 북쪽하고는 다르대요. 그래서 진짜 북쪽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북, 트루노스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한테 트루노스에 대해서 복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일종의 토양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씨앗을 여러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그 토양 속에 뿌려서 그것들을 길러내는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들이 돼주셔야 되고 그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공무원 되는 꿈에서 해방되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마음속에서는 다 자기 나름의 고유한 트루노스가 진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다양성이 복원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학생들이 모두 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냐면 그와 같은 진북이 똑같은 앞서간 사람들이 가르쳐준 똑같은 객관적인 진북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고유하게 떠 있는 진북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만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의사가 되고 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그 꿈에 여기에서 해방시켜주는 것들에 대한 시발점은 학생들한테 네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하고 다르게 너를 만들어주는 진북이 있다. 그리고 이 진북이 네 품성으로 완성되는 프로세스는 실제로 고시패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스토리대로 삶에 의해서 네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사실상 장면에 띄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모든 학생들이 진북을 찾았을 때 다양성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양성이 살아났을 때 저희가 창의적인 것들이 살아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거가 바로 학생 개개인이 가진 다양한 진북의 발견을 통해서 사명을 복원해주는 다양성을 복원해주고 그 프로세스에 여러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때마다 알려주면 결국은 학생들은 자기 진북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통해서 협업도 하고 더 창의적인 것도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자기 진북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성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진짜 우리나라 학교가 진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안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만 그거에 대해서 결의를 해서 복원을 하기로 노력을 우리가 결의를 딱 내려주신다면 한국의 교육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나게 제가 이런 큰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건 엄청나게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성공시키는 일들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기적적으로 생기면 사실상 불이 일어날 때 불이 약할 때는
밖에 외풍이 불면 꺼지지만 여기저기서 불들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불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는 외풍이 불면 불이 더 활활 더 커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와 같이 불이 활활 커지는 들불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크리티컬 매스가 여기에 모여있는 그 선생님들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명들을 좀 복원해 주시는데 좀 그 같이 저희가 동반자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